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단기 투자 현금성 자산인 이 국내 MMF에 연말 들어서 200조 원에 달하는 돈이 쌓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증시로 뛰어들 것이냐 아니면 침체를 피해서 도망칠 것이냐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나오는 미국의 근원 PC 물가 굉장히 중요한 이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관들은 결과를 좀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모양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강한 순매수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화요일에 강력한 주자 세 분과 함께 한번 자세히 한번 풀어가 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2,500선 위에서 제법 좋은 흐름 보인 것 같더라고요, 하 대표님. 네, 화요일에는 한자로 불화자를 쓰는데 역시나 화요일은 장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장이 좋은데 많은 투자분들이 이걸 체감할지 없을지는 좀 알 수가 어려운 장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한 2,500선에서 계속 좀 일주일 동안 등락을 좀 보이고 있고 주변 변수는 사실 그렇게 정시를 위협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화시장 같은 경우도 1,300원대 상당히 안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최근 일주일 동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동성은 생각보다 좀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삼성전자부터 배터리, 자동차까지 좀 갇혀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10% 넘는 종목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주의 주가 등락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의 어떤 그 상승 하락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어제까지 사실 외국인이 오늘까지 3거래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조금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를 또 가장 공격적인 투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기관, 금융투자가 좀 매수를 해주면서 근데 금융투자 오늘 매수한 게 대부분이 코스피 인덱스 수준이더라고요. 그 말을 좀 장을 잡아주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아마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데이 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기 매매 쉽게 말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요즘 장을 물 만난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지만 가끔 장을 보신다든지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약간 기타 등등 대형주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생각보다 지수는 견조한데 왜 내 종목은 움직이지 않지 할 정도의 흐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하 대표님 경주마에서 볼 때가 가장 멋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분발하시고요. 분발하겠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부장님 또 한인기 하시는 우리 부장님 아니십니까? 예, 오늘 시장 제 이름이 이제 뒤에 큰 환희 그 불어자가 들어가는 빛나란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최적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지금 그 달러 인덱스가 어제 좀 빠졌고요. 그리고 환율도 지금 1,293원, 90원대까지 다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오늘 이제 5,000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1선이 좀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 시장이 강할 때, 이제 지수가 강할 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피는 경기선이라고 볼 수 있는 121선을 목전에 좀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아직 이제 주로 2차전 종목들이 눌려 있다 보니까 241선 돌파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다만 양시장 모두 다 21선이 우상향 되고 있고, 11선 타고 흐름은 지금 어쨌든 강세장으로 가기에 목전에 있다라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매물 소화 중이고, 코스피가 확실히 강한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환매팅이 있다 보니까 지난 이제 지수가 9월 달까지 그 부근까지 올라왔고 아직 그 코스닥은 이제 10월 부근까지 지금 반등한 상태인데 아마도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공매도에 관한 이제 궤도 개선이라든가 그 금감원에서의 그 불법 공매도 조사 내용들을 좀 기다리는 것 같고 일단 그것과 별도로 움직이는 쪽에 두 종목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금양 같은 경우가 MSCI 편입이 이제 확정이 된 상태다 보니까 이제 11월 30일 기준 종가 기준으로 이제 한 1,000년 정도 들어올 거거든요. 요게 포스코DX라든가 SK텔레콤도 MSCI 편입이 돼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데 일단 금양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2차 전지 쪽에서 쇼스키즈가 먼저 가장 터진 종목이 에코프로가 아니라 금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양이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금양이 급등 나올 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반응이 일단 오늘 나왔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지금 변수가 하나 생긴 게 36,200원일 때가 시가총액 2조 5천억 약간 안 되게 그렇게 상장이 됐는데 지금 시가총액 9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피 200 특례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어제부터 생겼고요. 그 이제 상장 15일, 그러니까 15거래일 이후부터 시가총액 50위 안에 들게 되면은 이게 특례 편입 조건이 갖추게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42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평균 그 시가총액도 거의 50위 정도 돼서 12월 7일 이후로
시가총액 8조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은 등의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반대로 리스크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패시브 유저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연기금이 공모에 참가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관의 70% 이상이 공모가 이하로 쓰는 바람에 지금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지금 수급 빈집이 된 상태에서 36,200원에도 비싸다고 공모하지 않았던 연기금이 12만 원, 13만 원의 주식을 와장창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라서요. 아마 이제 이게 그 특례 편입 만약에 성공하게 되게 되면은 12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그 편입되기 때문에 그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니까 네. 그날까지 변동성이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 줄이는 타이밍은 이렇게 편입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한 12월 14일 종가 정도로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최 대표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앞절에 이제 다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뭐 저도 뭐 거의 같은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외 변수 자체가 그렇게 크게 걸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달러 인덱스도 약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국채금리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좀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좀 갖추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11월 달 한 달 동안 미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 부분 좀 빠르게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11월 달 초중반에 이어졌었던 상승 각도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승 각도가 상당 부분 조금 좀 더디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상승 각도가 약간은 좀 이제 둔각으로 좀 가깝게 진행되다 보면 뭐 전체적인 이제 대장주가 나온다라는 개념보다는 순환매 관점으로서에 대한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도 그렇고 현재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약간 열기는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주에 발표를 할 PCE 물가 지표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수출입 데이터 이게 또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장에서 자신감을 좀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위로 턴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산타가 좀 빨리 오고 있는 듯한 느낌들을 좀 받는 시장이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 최적의 조건이 오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정작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좀 끌어올리는 시장이었던 것 같고 외국인들은 이 며칠 계속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예.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다행인 게 오늘 보시게 되면 선물 쪽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좀 크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선물 쪽에서 어느 한쪽만 좀 들어와 줘도 일단은 수급상에서에 대한 개선 효과들은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기관이 현 시점에서 들어오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단기간에 우리가 수익을 좀 뽑아야 되는 트레이딩이라든지 매매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기관 쪽에서에 대한 물량들도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만 시장에서 좀 탄력도 있는 종목군들이 좀 발생이 되는 특성들을 좀 보여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도 우리 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일단은 그 부분이 있어요. 매매하기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움직이는 섹터, 대장주들에 대한 섹터 부분들이 당일 큰 변동성을 보여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네. 연속성이 조금 좀 줄어든 상태에서 열기가 좀 식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뭐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업종이 좀 특이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초반에 괜찮았었거든요. 또 2, 3일 정도 좀 재미가 없다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암모니아 수주와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네. 현재 시장에 좀 특징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을 좀 주의를 좀 하실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따라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게 연속성이 안 나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내일 또 내가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시고 시장에서에 대한 매매 트렌드라든지 매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파악을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P 지수가 S&P 500 지수죠. 연말까지 지금보다 한 5% 정도 더 오르고 그리고 이번 PC 물가 발표가 기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월가의 이제 대표 강세론자 중 한 명이죠. 톰 리가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코로나 거의 그 폭등했던 그 수준까지 거의 다 와간다라는 거거든요. 연말 강세론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뷰를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채 수익률 자체가 좀 떨어지고 약간 12월에 가장 복병이었던 그 연방 예산안 임시가 다시 이제 연기가 합의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강세론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네. 뭐 어떤 IB들이 사실 뭐 S&P가 지금 4,800선이면 현재 지수 기준으로는 추가 상승은 한 5% 되는 거고, 근데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지금 밤새 기준으로 연 고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지금 나스닥 지수가 14,000포인트 정도면
역사적 고점이 16,000포인트 정도였으니까 조가지로 10% 정도 남아 있는데 현재 흐름을 놓고 보면 사실 지난 우리나라 증시가 11월 15일부터 조금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10월달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가 지표로 보게 되면 헤드라인 CPI도 있고 코어 CPI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PCE 물가 지표가 있는데 예. 이번 10월달 발표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되는 PCE 물가 지표 예상치가 또 다운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토탈 기준으로 3.4에서 3.1 그리고 그는 PCE 물가 지표가 예상치가 3.7에서 3.5 정도로 내려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채금리는 국채금리대로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대략 4.4% 밑에 내려와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모기지 금리 잠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네. 30년물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4.7% 전후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강세론자란 말은 좀 그렇고 증시에 이렇다 할 악재는 없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사실 시장이란 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빨리 가면 우리가 수익 내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올라는 가는데 천천히 올라가면 네. 생각보다 뭐 별로 감흥은 없어요. 그러니까 강세장이라는 것도 결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모든 글로벌 지수나 한국의 11월달 지수도 바닥 대비해서 10%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외국인 수급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외국인이 최근에 3거래일 정도 주식을 좀 팔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거 파는 거는 특별히 뭐 악재가 있어서 파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 좀 평가를 해봤고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느 정도 뭐 굳이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매수했던 것도 삼성전자 많이 샀던 거고 예. 딱히 악재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매수를 안 한다기보다는 그냥 관망의 포지션이 있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보통 선물 같은 게 외국인들이 사실 9월달, 10월달에 선물 매도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누적 기준으로 보통 5만 계약까지 갔는데 예.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5조 원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선물은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1년에 이제 동시 만기가 3, 6, 9, 12가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만기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9월 달에 만기 지수가 2,570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2,520이니까 쉽게 말해서 주식을 사지 않고 지금 외국인들 선물 매수는 누적 매도 포지션에 대한 환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을 이렇게 위쪽으로 당긴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풀어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도 뭐 3천억이나 이상 팔지 않는 이상 시장은 계속적으로 생각보다 강한 랠리를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럼 2,600, 2,700을 바로 우리가 다이렉트로 생각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은 확인해야 될 12월 15일의 이벤트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마지막 FMC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앞서 말씀드린 이 톰 리라고 하는 이 시장조사업체 창업자죠. 이분의 경우도 연말까지 5% 정도 S&P 500 오른다라고 하는 정도면은 강세는 강세인데 뭔가 이렇게 막 엄청 급격한 강세 이런 걸 예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조정을 좀 잠깐 단기로 보였다가 그게 다시 또 매수 기회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뭐 저희는 이제 그 고객들 자산을 가지고서 이제 그 매도를 하는데 현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의 지금 고민이 쉽게 손실 안 나가십니다. 장이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사잔이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포트가 좀 많은 종목들을 또 추가하면서 하산이 좀 너무 한쪽 쏠리는 것 같고 이런 고민들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현금 가지신 분들 생각보다 지금 주식 못 사는 경우도 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왜 그런 고민을 하냐면은 지금 그 특히나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의 고민은 이제 내년 현재 지금 11월 달에 그 글로벌 유동성 YOY 증감률이 지금 떨어졌거든요.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내년 한 조만간에 좀 하락을 한다 보면은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떨어진다 보면은 연말까지 좋고 내년에 한 1월 정도 1, 2월에 잠깐 조정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어서 내가 여기서 바로 쫓아가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그거를 염두하기보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제가 그 금리가 이제 그 인상 사이클 멈추고 그리고 이제 그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고 환율이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뭐 산타레일 오는 관점에서 말씀 좀 드려왔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봤을 때는 뭐 자신 있게 매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수가 전형적으로 이게 뭐 아까 차트로 말씀드리면 그러긴 한데 그 플래그 상승 깃발형 모습도 있고 그리고 컵 위드 핸들 패턴입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강세장으로 가기 직전에 지금 그 눌림목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 자리가 너무 좋은 상황이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내년부터 온다고 했을 때는 지금도 부지런히 저가면서 잘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지금 11선과 20에서도 우상향으로 된 상태고 예. 그걸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세 전환이 단기적으로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장중 눌릴 때 사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 뭐 장중이라든가 하루 지나면은 수익이 나는 그런 장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보다 장중 눌릴 때 그럴 때 적극적으로 담는 패턴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릴 때 좀 저가 매수를 늘려봐라.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지금 강세론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글로벌 증시라고 말씀을 하긴 했지만 사실 미증시의 강세거든요. 그 안에 이제 기본적인 논리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개선돼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강세 전망이 계속 나오는 이유들도 보시게 되면 노동 시장에서 일단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동 시장이 생각보다는 회복력이 상당 부분 좀 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고금리 정책에 대한 여파들도 약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그러니까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그동안에는 시장을 좀 많이 짓눌렀던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자신감들이 좀 붙는 거죠. 그에 따라서 그동안에 안전자산 쪽에 좀 들어갔었던 안전자산 쪽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던 분위기 자체가 위험자산 쪽으로 좀 많이 선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강세론이 대두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시간대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가장 첫 번째 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하면 네. 아까 처음 우리 시작할 때 MMF에 대기 자금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왜 아마 큰 돈을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쉽게 손이 못 나가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다우지수, S&P하고 나스닥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M7이라고 이야기하는 매그니피센트 대부분의 AI나 IT 종목들은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데 미국이 이번에도 이제 볼프라든지 사이버 면들 때문에 쇼핑 관련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나 인하로 인해서 반응하는 속도가 한국보다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테크주만 가는 게 아니라 S&P 500이라든지 다우 섹터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한국과는 완전 반대로 여행주나 소비주까지 움직이는 흐름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시가총액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한국의 시장 구성 자체가 반도체, 삼성이 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로 대변되는 배터리 그리고 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퍼즐을 맞춰 보면 반도체와 2차 전지로 양분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동차와 2차 전지는 같은 결이거든요. 어떻게 예. 보게 되면 자동차가 오르지 못하는 것도 현대차의 모멘텀 자체가 향후 전기차라면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보여준 최근 1개월의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큰 돈이 사고 싶을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오른 것도 있는 거고 여기에 기관들의 플레이 자체는 뭘 사냐 하면 돈이 많은 자산가들이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금리를 내릴까 경기가 좋아질까. 근데 최근에 약간 장이 좋다고 말하는 화학, 철강, 건설, 기계 쪽이 전부 다 우리가 현재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살 수 없는 섹터들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언제 좋아질지 모르니까 카카오가 올라왔다고는 합니다만은 사실 아직도 캐치만큼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보니까 큰 돈은 들어오지 않고 이제 작은 돈이라 그러는 거는 상당히 투기적인 자금으로 오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밖에서 대기 자금이 많고 한국 주식에 주식 한번 사볼까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반도체가 정말 시원하게 8만 전자로 가든가 아니면은 배터리 쪽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든가 그때 아마 큰 돈이 들어오지 그 전까지는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약간은 지금 트레이딩의 영역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뭐 한국 증시의 현 주소죠. 예. 네. 금값은 왜 이렇게 요즘 오릅니까?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2,010달러를 넘어섰고요, 온스당. 일단 뭐 일부 시장 조사 업체들 뭐 2,500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내놓긴 하던데 예. 최근에 이 상승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도 얘기를 좀 잠깐 좀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저도 요인을 상당히 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에 대한 변화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가격 가치 하락 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달러를 갖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상품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물량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한없이 올라가는 건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제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이제 뭔가 이제 인덱스하고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러한 상품군들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시장에서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선택지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충한다 그러면은 지금 그 달러 약세가 일어나게 되면 보통 금값이 올라가는데 예. 그 달러 약세에 따라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뭐 2,000달러 온수당 2,000달러 이상에서는 좀 매수 관점에서는 보지보다도 얼마큼 더 올라가서 좀 팔아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금값만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닥터코퍼라고 하는 구리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광물 가격 중에서 지금 금과 구리가 움직이겠다는 거는 어쨌든 경기가 지금 침체에서 회복으로 가고 이후에는 이제 좋아질 거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좀 금값 지금 올라가는 거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좀 금보다도 좀 구리 가격 올라가는 거에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요즘 조선주가 증시에서 주인공으로 자주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STX 중공업, 하나오션 아주 강한 흐름 오늘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암모니아 운반선이 호재라고 합니다. 암모니아 운반선이 어느 정도나 호재가 될 만한 이슈인 건지. 하나오션 이야기였겠죠. 네. 하나오션이 오늘 보니까 한 척 정도 수주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 같은 경우. 근데 하나오션이 사실은 그것보다도 유상경자 물량이 이제 지난 3일 전에 상장하다 보니까 권리 공매도 물량으로 먼저 급락을 했었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마침 이제 수주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많이 반등을 했는데 올해 조선사는 사실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주가는 하반기 들어서 상반기 정도의 슈퍼사이클에 좀 민망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가장 큰 그림에서 최근까지 하반기 들어도 수주한 걸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LNG선 6월달에 2주 수주한 게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LNG선 수주를 하는데 가장 LNG 우리나라가 좀 강점인 게 아무래도 LNG선 수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2020년 정도인가요? 이게 아마 국제회사기구 IMO라고 이야기하는데 탈탄소 규제 강화됐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실제적으로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그런 배보다는 쉽게 말하면 탄소 배출량이 작은 LNG선의 부가가치를 높이게 되는 거고 또 조선사 같은 경우는 수주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데 그가 두 가지를 봅니다. 배는 우리가 조선용 후판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경기가 나빠가지고 제가 크락슨의 데이터를 봤더니 조선용 후판 가격이 21년도에 톤당 한 1,100달러 정도 하다가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톤당 700달러 정도로 좀 밀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그 바로 지표 중 하나가 크락슨 신조선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의 이제 가격을 말하는데 신조선가 같은 게 21년도에 125포인트에서 지금 17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쉽게 말해서 배 가격은 올라가고 네. 배를 만드는 철판의 가격은 내려가니까 여기에 플러스 수주까지 하게 되면은 또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워낙 2023년도 내내 슈퍼사이클 이슈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과 LNG 수주 신조선가 모멘텀으로 뭐 바닥을 계속 다지면서 조금 저점을 높여가는 그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슈퍼사이클의 와중에 있는 거는 맞는 모양이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해서는 혹시 뭐 의미를 찾을 수가 없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탈탄소 규제 맞는 운반선 뭐 LNG라든가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주가 이제 나오는데 단위가 좀 큽니다. 뭐 한 척당 뭐 1,000억, 2,000억씩 하니까 그런 거고. 그 연초에 조선주가 올라갈 때는 그게 이제 수주가 올라가고 그 신조선가가 지금 뭐 11개월, 12개월째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선가도 올라가고 실적도 좋아지는 2분기까지는 실적도 좋았거든요. 다만 예. 주가가 빠질 때는 이제 3분기 때 좀 안 좋았던 것이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는 사이클에서는 워낙 이제 수주 잔고가 다 달러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조선주가 좋았거든요. 예. 다시 이제 환율이 고점을 찍고서 떨어지면서 같이 조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수주 잔고를 이제 올해 목표치를 채운 기업이 그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인데 두 기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실적도 상당히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를 내년 보는 거를 좀 부합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지금 증권사 리포트도 좀 나와서 일단 내년도 실적도 괜찮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 기업들이 지금 선별 수주를 상당히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조선 성과도 지금 잘 받고 있는데 예. 다만 이제 큰 기업만 좋습니다. 그 중형 조선사들은 지금 적자를 지금 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하나오션 이런 큰 기업들만 좋지 작은 기업들이 여전히 안 좋아서 왜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뭐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또 수주도 차이도 분명히 나고요. 그리고 원가 경쟁력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특이하게 중형 선사들은 다 지금 적자입니다. 그래서 대형 선박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예. 최근에 주가가 계속 널뛰기를 해왔는데 예.
유상증자 신주 상장 이슈가 이제 다 끝이 났잖아요. 끝났죠. 그럼 앞으로는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암모니와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저기 국제 해석이고 IMO에 따른 이제 탈탄소 규제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2024년도부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운업에 대한 이제 넷제로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암모니아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교체 수요가 상당히 좀 많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 기대감들을 가지고 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2026년도가 되게 되면은요 전 세계 선박 중에서 탱커 부분 같은 경우는 한 37%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벌크선 같은 경우는 50%, 컨테이선 같은 경우는 40% 정도 교체 수요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체 수요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 이러한 이제 기술력이 있는 뭐 배들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도쿠도 마찬가지로 한정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과가 현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야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업사이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자에 발생되고 있는 최근에 조선업에 대한 스토리 자체는 지금 당장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겠지만 내년도나 내후년도까지에 대한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 그리고 주가도 많이 내렸잖아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상반기 동안에 슈퍼사이클이라고 엄청나게 크게 끌어올렸다가 하반기 지금 2개월, 3개월 만에 원상태로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올릴 수 있는 명분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발생을 해야 되는 이런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섹터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지금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주식을 가장 명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펀더멘탈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수급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명분,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A급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섹터가 스토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섹터다 예, 예. 그런 말씀 주시고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10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가긴 했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랜만에 굉장히 잘 간 것 같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 키 맞추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오버스틱스는 지금 뭐 패시브 자금 막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그 특정 지수 편입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에서 뭐 거의 뭐 미친 듯이 지금 사고 있는데요. 뭐 로보틱스 그 두산 쉬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튀고 뭐 차트 보면 한번 들어가서 틀 자리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제 대장 하나 쉬니까 이제 후발주 종목들 좀 찾아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올해 지금 기관들 종목 중에서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 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좀 수익을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 연말 이제 북클로징을 앞두고 나서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률 게임을 좀 하고 있고 예. 거기서 특히 로봇주에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 특히 연기금이라든가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수익률 게임 소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막 그 수급으로 지금 끌어올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로봇 섹터고요. 여기 또 일본 이번에 나오는 뭐 온 디바이스 AI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기관들 수익률 게임 관련된 종목으로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계속 두산 로보틱스가 가다가 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튀어 올랐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로봇주 하면 뭐 어디를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두산이 간 거는 두산만 간 거고 네. 레인이 가면 로봇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두산도 어차피 아시겠지만은 뭐 국내 협동 로봇 13개의 협동 로봇 라인업을 갖고 있는 상당히 우량한 로봇 관련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예. 사실 두산 로보틱스의 이상 급등은 저는 사실 수급 빈집털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최근 한 2, 3주 동안 이어졌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기 세력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시장에 들어있는 단기 자금들이 신규 상장주 쪽에서 이제 베팅하는 그 흐름이었는데 일단은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 왜 그러냐면 대주주 양도세 금액 상향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로 약간 분석을 해보면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23년도 이 개별주 성장주의 첫 번째 테이블을 끊었던 종목입니다. 첫 상한가의 기염을 포한 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3일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오늘은 아마 아침부터 좀 강하게 들어온 거는 어제 기사가 나왔던 삼성의 조직 개편 이슈가 좀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직 규모가 어떤지도 내용도 안 나왔고요. 실제로 미래사업기획단 신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약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이제 최근에는 어떤 이슈가 나오면 자금의 소팅이 들어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절대 주가 기준으로 지금 18만 원, 19만 원대 껑충 뛰면서 어쩌면 다시
우리가 오늘 출발했던 최근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걸 가지고 삼성이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럴 때 정말 보핏이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다시 주가는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이제부터는 로봇이다 이런 것보다는 최근 장의 성격 관점에서 이제 로테이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온 디바이스랑 약간 연결지으면 온 디바이스 AI 이런 것 자체의 어떤 주요 엔드 마켓 같은 경우는 그게 로봇 다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결정적으로 자율주행이 하나의 움직이는 객체잖아요. 그런 거가 좀 매칭이 되면서 수급에 낙수 효과를 많이 몰렸다. 저는 그렇게 봤고,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다른 요타 협동 로봇이나 관련주 같은 경우 주가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 다시 한번 저점을 제대로 좀 다졌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예. 삼성의 신사업 기대감하고 맞물려서 좀 네. 올라간 부분 상당히 좀 일리 있는 해석이신 것 같은데, 삼성 신사업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뭐 거론이 되는 게 뭐 6G도 있고 AI도 있고 로봇도 있고 전고체 배터리까지 뭐 다양한 걸 지금 노려보겠다는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신사업 관련 모멘텀이 붙으면 앞으로 삼성하고 관련해서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가죠. 갈 수 있을까요, 계속? 간다고 봐야죠. 오늘도 로봇주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은 이 로봇주가 뭐 기존에 보여줬던 것처럼 엄청난 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고, 일단은 어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가면서 연기금이 지금 한 달째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논리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만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전체 로봇주들 다 끌어올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업황에 대한 변화를 좀 대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면에는 일단은 삼성전자의 성장 스토리. 그리고 항상 연말이나 연초되게 되면은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아마 계속 뜨겁게 시장이 반응할 종목군들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또 이면을 또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요새 별로 안 좋아요. 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는 반도체 나름대로 또 SK 하이닉스에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이렇다 할 상업 성과들은 좀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룹 내에서도 과연 우리 차세대 먹거리로 어떤 것들을 먼저 신수종 사업으로 끌어올릴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후보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언론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주 일단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전장 얘기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또 AI와 관련된 뭐 삼성 SD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빨리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얘기들도 있을 거고, 또 2차원지 소재 쪽으로는 또 뭐 배터리와 관련된 스토리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의 사업 계획에 어디에 힘을 줄 것인가에 따라서 좀 시장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뭔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로봇 나왔습니다.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어떤 것들이 움직일까? 이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뭐 정말 어렵게 트레이드 되고 뭐 정말 정신없이 트레이드 되는 상황에서 좀 길목 잡기를 좀 할 수 있는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로봇이야라고 해가지고 로봇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항상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한 발 더 앞서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로봇 움직였어. 다음에 삼성과 관련된 어떠한 섹터가 움직일까, 어떠한 테마가 움직일까, 이것들을 찾아보시는데 좀 재미를 느끼시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은 기사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이 새로운 힌트가 또 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 살짝 왜 오늘 폭등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일부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른손, 대상홀딩스. 네. 이게 정치 테마주들이란 말이죠. 네. 근데 뭐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이게 좀 약간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보시긴 하십니까, 이런 섹터들을? 뭐 오늘 그런 관련 그 어느 분이 청주에 뭐 출마할 수도 있다 하면서 어제 이제 심텍 홀딩스, 심텍 뭐 이런 원래 관련이 없던 종목들도 네. 반도체 정상적인 종목들도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심텍도 연결이 돼 있어요? 심텍이 원래 이름이 청주전자다 보니까 이제 청주에 공장이 있어서 이제 그 심텍이 급등이 나왔죠. 어저께 한 10몇 % 올라왔고, 심텍 예, 홀딩스는 예. 그저께 시간외에서 상한가 나와서 관련 종목도 움직일 것 같고요. 이번에는 뭐 명동 그 서울 지역에서도 출마로 또 얘기 나오다 보니까 관련 용산 쪽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뭐 이정재 분과 사진 찍었다고 해가지고 뭐 대상홀딩스 뭐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네. 뭐 그냥 요즘 트렌드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관련 테마가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총선까지는 아마 계속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아마 그런 찾기 움직임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지 좀 투자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이제 대선과 총선이 이제 오죠. 네.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4년은 임기가 그 대통령 5년인데 물 만난 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 제가 좀 팁을 말씀드리면 인맥 관련주, 인맥 관련계 이제 우리가 뭐 학연, 지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공장이 어디 있다. 네. 얼마 전에 사실 또 우리나라 이슈가 지금 아직 구체적 결정이 안 났죠. 아마 김포 서울시 편입일 수 있다 보니까 김포에 본사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까지도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정치인 테마 또는 대선 이 정치 테마주들은 가장 중요한 게 손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관련주가 어처구니 없이 만들어지거든요. 사진 한 장으로 종목이 상한가를 가게 되면 수급이 컬쭉 가버리고 분명히 이 종목이 그 관련주인데 나중에 되게 되면 또 다른 관련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는 자금들은 거의 다가 뭐 트레이닝 그냥 감각적인 매매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사실 큰 그림에서는 보통 대선이 있거나 그 다음에 그까지는 상당히 활발한 개별주 증시가 이루어지는데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스타일과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예 얼씬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런 이슈들은 장마치고 대부분 나오거든요. 네. 특히 장마치고 나오기 때문에 정권 뉴스보다는 아마 보도 채널을 더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거의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손이 눈보다 빠르신 분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뭐 지금 시간에 급락하는 그 관련 테마주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손절이 중요하다는 말씀 굉장히 좀 유념해서 들을 부분인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시총 9조 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은 뭐 내내 안 좋다가 막판에 이렇게 치솟던데 뭐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닌 거죠? 오늘 투자 경고니까 뭐 조정이 나올 것이고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 입장에서 지금 담화되는 지금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기관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시가총액 제가 방송에서는 이제 한 2025년도 기준으로는 6조에서 7조 정도가 적정 가치고 2027년도 실적 제가 추정한 거로는 매출한 5조에 영업이익 5조로 봐서 영업이익 한 20배 주면 10조까지는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네. 아직은 주가가 밸류에이션 쪽으로 오버슈팅 구간은 아니고 그리고 저보다 목표가를 훨씬 더 높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 뷰를 뭐 따라간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딱히 팔 이유는 없는데 유턴 주식수는 16.4%밖에 없어서 품절 주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금 담아야 되는 상황으로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특례 편입에 많이 성공된다고 하면은 12월 뭐 14일까지는 주가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을 수도 있다라고 좀 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냥 여유롭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워낙 수익이 좋을 테니까 그리고 투자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뭐 거래 정지 하루 정도 될 거는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렇지만 오늘 상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AS텍이라는 기업이 150% 기록했습니다. 상승. 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기업이에요? 자외선 차단 원료 제조 기업이라 하던데. 신규주는 사실 대단하지 않은 기업은 없습니다. 네. 처음에 입성이라 그러면 이제 IPO를 할 때는 사실 가장 이쁜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신규주 상장주 같은 경우는 첫날에 움직이면 우리가 분석해서 움직인다고 분석하는 좀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여전히 네. 지금 신규 상장주가 첫날 종목가 기준으로 60에서 400%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큰 변동성이 나온 거고 최근에 이제 화장품 원료 사업이 자외선 차단 화장품 원료 쪽이니까 사실 원료라는 강점을 갖고 있으면 어떤 그 ODM 업체는 다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입 모델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인 건데 지금 예. 글로벌 우리나라 정식 기준으로 화장품주가 이렇게 메인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최근에 아마 그린 리소스였나요? 주초에 또 상장했던 종목들이 워낙 신규주 첫날에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뭐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 올 상장한 이 종목이 기관 수요 예측에서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보였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기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수급에 대한 이슈로 신규 상장주 첫날에 움직이면 평가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예. 앞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AS텍도 그렇고 신규 상장 종목들이 요즘에 굉장히 좀 두각을 드러내는 것 예, 같은데 예. 무슨 이유예요, 이거는?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가 출발선을 잘 끊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좀 좋아졌고요. 네. 그리고 아마 에코프로 머티가 상한가의 연상을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신규 상장을 했었던 종목군들이 한 4-5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 전주에. 그런 종목군들도 지금 다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메가터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10% 이상도 변동성을 좀 보여줬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한 50% 정도는 차지하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지 이렇게 이쁘게 정말 IPO라는 것 자체 그리고 회계 자체를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가장 좋았을 때 상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생각보다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지금 딱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들도 상당히 좀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잘 조성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도 저희 화요일팀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번 주 뭐 특별하게 뭐 악재도 없는데 종목들은 되게 잘 움직여요. 이게 사실은 수급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요인들도 새로운 거에 되게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신규주가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니까 뭐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금요일에 청약에 들어가는 LS 머티리얼즈죠. 머티리얼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이름은 비슷하지만 네.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가? 네, 그 LS 머티리얼즈고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그 이게 울트라 커패시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커패시터의 한 종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이거를 하는 기업이 이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가 슈퍼 커패시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 대용으로도 쓸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에너지 그 저장 장치로는 좀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배터리에 보조 이제 보완제를 많이 쓰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그 커패시터가 수명이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울트라 커패시터가, 그리고 급속 충전이 된다는 것들이 장점이라서 이게 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고급 차종이라든가 슈퍼카 이런 데서 같이 대용을 쓰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하는 게 LS 머티리얼즈고, 그러니까 중대형 울트라 캐퍼시터를 생산하는 회사가 LS 머티리얼즈인데. 네, 그리고 LS 산전의 자회사죠. 네. 근데 이게 원래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원래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거를 단독으로 쓸 수는 없고요. 네. 보통은 이제 그 자동차의 그 배터리의 보조 장치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같이 장착하게 되면은 이게 배터리의 수명을 올려주고 배터리 네. 성능을 높여주고, 또 그 이게 이제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영구적이면서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출력이 좋기 때문에 어떤 배터리의 수명과 성능을 올려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 얼마나 유망합니까 이거? 연평균 뭐 25% 정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어. 이것도 이제 자체 저장 용량이 좀 올라가면서 이거 자체로도 예를 들면 킥보드에도 저장 장치로도 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킥보드에 달게 되면은 급속 충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출력도 좋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태양광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그 저장 그 에너지 저장이 크지 않는 곳에서도 범용적으로 쓸 수 있어서 자동차 외로 쓸 수 있고요. 실제 슈퍼 커패시터 이런 커패시터를 가지고선 자동차 배터리 대용으로 만든 차가 있습니다. 시안의 로드스터라는 그런 이제 그 차가 있고요. 실제로 이게 기술이 좀 더 향후에 발달하게 되면은 배터리 대용으로도 쓸 수 있는 정도의 그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이제 30일에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4,400원에서 5,500원 공모가를 희망한다고 하던데, 지난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보면은 36,000원대 공모가 최하단 수요 예측이 나왔는데 지금 13만 원대란 말이죠. 네. LS 머티리얼즈도 혹시 그런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는 건가? 뭐 그 기관들 청약 결과 봐야 되겠지만은 네. 일단 이거 변수는 뭐냐면 그 케이스톤 파트너스가 그 IPO를 통해서 그 엑시트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모 물량이 이제 1,462만 5천 주인데 요게 40%가 구주 매출입니다. 그럼 이 물량이 상장을 하게 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유통 물량이 대략 이제 30%가 넘거든요. 34% 정도 그 되게 33.91%니까 34%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비해서는 유통 물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보통 이제 한 30% 정도를 적정을 받기 때문에 많다기보다 적정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적은 쪽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공모 그 기간 수요치 보시고 이게 공모가 상단 정해지면은 쫓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하단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청약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 기본 이제 원칙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 상단을 꽂히면은 쫓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특징주들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오늘 밤에 드디어 이 정부가 공들여온 사업이죠. 엑스포 2030 엑스포 개최지가 드디어 결정이 나는데 예. 12시 좀 넘어서 결정이 난다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으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된다고 하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가능성이랑 같이 한번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언론에서도 뭐 관련된 기사들을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사실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뭔가 이슈라든지 뭐 이벤트가 있었을 때 항상 주가는 관련주들을 좀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오늘 네. 같은 경우도 아마 관련주들이 생각보다는 좀 변동성이 좀 보여줬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과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결정의 날이 좀 다가오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어떠한 모든 이벤트들의
마침표를 딱 찍게 되면 네. 주가는 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2030년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한두 군데는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고 되면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부산 거점으로 사업을 좀 영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항과 관련된 KL넷 이런 종목군도 좀 보고 있기는 한데, 예. 일단은 뭐 새로운 신시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물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엑스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교통과 관련된 항목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되면 뭐 항공도 있을 거고요, 뭐 지하철도 있을 거고, 뭐 버스, 뭐 교통체계도 있을 거고, 아마 이러한 관련 종목군들은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우리가 좀 챙겨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게 KNN? 엔렛. KNN. 예. 부산 그렇습니다. 방송? 예, 그렇습니다. KNN이고요. 그거는 예. 이제 KL넷이라고 항만 물류 시스템 네. 하는 KL넷. 회사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KNN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 지역의 방송국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에 대한 시청이라든지 광고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일차적으로는 시장에서 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이제 과연 어느 나라로, 어느 국가로 당선이 될 것이냐, 결정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네. 특별하게 뭐 제가 뭐 어떻게 뭐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랑 사우디랑 이탈리아 지금 이렇게 네. 맞붙는 거잖아요. 3파전이죠. 예. 만약에 우리가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탈리아 총리가 아예 거기를 안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이탈리아는 약간 좀 마음을 내려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만약에 우리가 되면은 네옴시티 사업을 다 철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약간 농담 반으로요. 뭔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네. 사우디가 이제 우리 이제 MOU 맺어서 얼마 투자 유치를 한 게 이게 뭐 엑스포랑 연관된 게 아니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양보 좀 해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데 뭐 사실 여부는 알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결선 그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 차지하게 되면 바로 그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1등, 2등 결선 투표 가고, 이탈리아는 사실상 뭐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랑 이제 사우디에 입하게 될 것 같은데, 일본이 일단 우리나라를 지금 지지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그 국가들을 만나면서 우리도 이제 그 지지를 표명했는데, 예. 사우디가 갑자기 이제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국가들 다 불러들였거든요. 장관들 다 와서 어라해가지고 아마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어쨌든 한국의 유치 가능성이 좀 낮았다가 좀 가능성이 좀 생긴 정도,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그 아까 뭐 관련 종목들은 좀 접근하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한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공매도 있잖아요. 네. 정부가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당정이 논의하는 내용이 개인과 기관의 대주기간, 대주상환기간 담보 비율을 일원화한다. 네.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한 번에 90일까지, 네. 담보 비율도 개인하고 외국인 기관 동일하게 105%로 한다. 요 개편 방향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까지 나와 있는 기간을 보게 되면 공매도 이제 비율 같은 담보해준 비율 같은 게 105% 맞춘다. 예. 상환 기간도 다 이제 기관과 일원을 한다고 하는데, 가장 아마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말한 유동성 공급자나 시장 조성자에 대한 말끔히 좀 해결이 안 된 모습이고요. 또 뭐 그것도 유동성 공급자나 시장 조성자를 무조건 제한을 시키라 그러기도 사실 기존에 이제 구축되어 있던 LP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공매도 규제 완화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금지 이후에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시행착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떤 이슈가 나온다고 해서 뭐 대차거래 기간을 맞춘다고 해서 바로 반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재료 자체는 한 달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이슈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로 기한은 내년도 6월까지 밝혀놨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기한 금지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면서 계속 지켜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 사전 출판사 메리엄 웹스터가 꼽은 올해의 단어는 진짜라는 의미의 어센틱이라고 합니다. 그럴듯한 가짜 정보들 탓에 인류가 진정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는 듯하죠.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의 범람 속에서 진짜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 앞으로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해 나가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